조선 제22대 왕정조 이야기 일부 뒤주 앞의 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분인 정조, 이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762년 윤 5월 13일, 창덕궁 뒤주 앞 8살 소년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이산, 훗날 조선의 제22대 왕이 될 정조였습니다. 그의 눈앞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영조의 명으로 뒤주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바마마, 이 어린 이산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뙤약볕 아래 뒤주는 점점 뜨거워졌고 그 안에서는 점점 희미해지는 신음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8일 후 사도세자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28배 나이였습니다. 이산은 왜 이런 비극을 겪어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1835년 2월 13일, 영조와 영빈이 씨 사이에서 사도세자가 태어났습니다. 영조는 늦둥이 아들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점점 집착과 강요로 변해갔습니다. 영조는 자신이 서자 출신으로 왕위에 올라 겪었던 고난을 아들만큼은 겪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완벽한 세자, 완벽한 후계자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린 사도세자는 총명했습니다. 글을 빨리 배웠고 무예에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영조의 기대는 너무나 높았습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작은 잘못에도 엄한 꾸지람이 내려졌습니다. 세자는 이러면 안 된다. 세자답지 못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으며 자란 사도세자는 점점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1844년 10살의 사도세자는 대리청정을 시작합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일찍부터 정치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린 세자에게 너무나 큰 짐이었습니다. 낮에는 신하들 앞에서 대리청정을 해야 했고 밤에는 영조 앞에서 하루 일과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영조는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압박은 점점 심해졌고 사도세자의 정신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복에 대한 강박증이 생겼고 옷을 수십 번씩 갈아입었습니다. 폭력적인 성향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궁녀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사도세자는 병들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치료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자답지 못하다는 비난만 쏟아졌습니다. 1792년 마침내 비극이 터졌습니다. 영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사도세자에게 자결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는 자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영조는 세자를 뒤주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름 뙤약볕 아래 뒤주는 찜통이 되었습니다. 8일 동안 물 한 모금, 밥 한 술 먹지 못한 채 사도세자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8살 소년 이산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뒤주에 갇히는 것을,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이산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왕세손이 아니었습니다. 역적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영조의 눈밖에 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산의 22년간의 인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이산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는 완벽한 효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학문에 정진했고 할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글을 읽고 경전을 외우고 할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영조의 손자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 왜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을까? 그 죄책감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왕이 되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아버지가 꿈꾸던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2부
왕세손의 인내, 1762년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난 후 이사는 왕세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역적에 아들을 왕세손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영조는 이산을 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욱 엄하게 교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영조는 이산에게 특별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네오는 사도의 아들이 아니라 효장세자의 아들이다. 효장세자는 영조의 첫째 아들로 일찍 세상을 떠난 인물이었습니다. 영조는 이산을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산에게 명백한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부정하고 영조의 뜻에 따라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0살도 되지 않은 소년에게 이것은 얼마나 가혹한 요구였을까요? 자신의 친아버지를 부정해야만 하는 상황. 하지만 이사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가면을 썼습니다. 낮에는 영조가 원하는 효자 손자가 되었고, 밤에는 혼자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산의 교육은 가혹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경전을 읽어야 했고 하루 종일 스승들에게 학문을 배워야 했습니다. 영조는 수시로 이산을 불러 시험을 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 아비를 닮았구나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이산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결코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이산에게는 강력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 정순왕후와 어머니 해경궁 홍씨였습니다. 특히 해경궁 홍씨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딛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산에게 끊임없이 당부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할아버지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참고 견뎌야 한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당부를 들으며 이산은 더욱 완벽한 왕세손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정치는 이산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노론 벽파라 불리는 세력은 이산을 왕세손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세자의 죽음을 정당화했던 세력이었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산의 작은 실수라도 찾아내어 영조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왕세손이 아직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왕세손의 행동이 세자를 닮아갑니다 라는 식이었습니다. 이산은 이런 감시와 견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성리학뿐만 아니라 실학, 역사, 병법, 천문학까지 두루 섭렵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좋은 왕이 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신이 이루겠다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75년 이사는 11살의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신부는 청풍 김씨, 김시묵의 딸이었습니다. 훗날 효의 왕후가 되는 분입니다. 결혼은 이산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효의 왕후는 평생 정조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1776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3월 5일 83세의 영조가 승하했습니다. 영조는 죽기 직전까지도 이산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네가 과연 왕 노릇을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고 이산은 예, 할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22년간의 인내 끝에 이산은 마침내 25세 나이로 조선의 제22대 왕이 되었습니다. 즉위식 날 정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자신이 대신 서 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아바마마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습니다. 아바마마가 꿈꾸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론 벽파는 여전히 강력했고 그들은 정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위 초반부터 정조는 끊임없는 암살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채첼 희칠년 홍구경이 적발한 영모 사건이었습니다. 정조를 제거하고 다른 왕족을 옹립하려는 음모였습니다. 3부 개혁의 시작. 왕위에 오른 정조는 즉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2년간 배운 인내심을 발휘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반발만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정조의 첫 번째 개혁은 인재 등용이었습니다. 그는 당파를 초월하여 능력 있는 사람들을 등용했습니다. 이것을 탕평책이라고 합니다. 영조도 탕평책을 추진했지만 정조의 탕평책은 더 과감했습니다. 노론이든 소론이든 남인이든 북인이든 심지어 서울 출신이라도 능력만 있으면 중용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정조는 특별한 인재풀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규장각입니다. 1776년 설립된 규장각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친위 학술기관이자 개혁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싱크탱크였습니다. 정조는 규장각에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모았습니다. 정약용,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같은 실학자들이 여기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정조의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정조의 두 번째 개혁은 군사력 강화였습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1885년 정조는 장용영이라는 친위 부대를 창설합니다. 장용영은 왕을 직접 호위하는 부대로 기존의 훈련도감, 어영청, 금이영과는 별도로 운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권력층의 군사력에서 독립된 왕의 군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반대파들은 크게 반발했지만 정조는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세 번째 개혁은 경제정책이었습니다. 정조는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금난정원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했습니다. 이전에는 특정 상인들만 특정 물품을 팔 수 있었는데 이것을 풀어준 것입니다. 또한 화성건설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백성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화성건설은 정조의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1794년부터 1796년까지 약 2년 반에 걸쳐 수원에 새로운 성곽, 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화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었습니다. 정조의 정치적 이상이 담긴 신도시였습니다. 과학적 설계, 효율적인 공사관리, 노동자 복지까지 고려된 선진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정약용이 설계한 거중기 같은 신기술도 활용되었습니다. 화성을 건설한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사도세자를 현륜권이라 높여 부르고 그 주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둘째, 정치적 기반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양은 기존 세력들의 근거지였습니다. 정조는 수원에 새로운 정치적 거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셋째, 개혁의 실험장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화성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시험해보고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조는 문화예술도 장려했습니다. 그 자신이 뛰어난 학자였고 시를 잘 짓는 문인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책을 저술했는데 홍제전서라는 문집에 그의 글 1700여 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장각을 통해 많은 서적을 출판했고 학문을 장려했습니다. 정조시대는 조선 후기 문화 르네상스라고 불릴 만큼 문화가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길은 험난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정조의 정책 하나하나에 반대했습니다. 왕권이 너무 강해진다. 조상의 법을 어긴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진다며 비판했습니다. 정조는 이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경하게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하들과의 토론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해박한 지식과 논리로 반대파들을 압도했습니다. 암살 시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평생 동안 5번 이상의 암살,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음식에 독을 타거나 자객을 보내거나 역모를 꾸미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정조는 이런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사부, 미완의 꿈. 1800년 6월 28일 조선의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향년 49세, 재위 14년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정조가 갑자기 병이 들어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종기가 악화되어 죽었다고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독사를 의심했습니다. 정조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질환으로 추정합니다. 정조는 잠을 아껴가며 일했고 늘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24년간의 재위 기간 동안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독살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정조가 죽은 후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들이 노론 벽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조선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의 아들 순조는 겨우 11살이었습니다. 어린 왕을 대신해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론 벽파가 다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경계하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정조의 개혁, 정책을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은 정조의 측근들이었습니다. 정약용을 비롯한 남인, 학자들이 탄압받았습니다. 신유박해라 불리는 천주교 박해도 이때 시작되었습니다. 정조가 보호하던 천주교 신자들이 대거 처형되었습니다. 정약용의 형 정약종도 이때 순교했습니다. 장용영도 혁파되었습니다. 규장각의 기능도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정조가 24년간 쌓아올린 개혁의 성과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갔습니다. 정조는 무엇을 이루고 싶었을까요? 그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나라, 당파 싸움이 아닌 실력으로 경쟁하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또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미완으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가 남긴 유산은 적지 않습니다. 그는 조선 후기 문예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실학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서민들의 문화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반소리 달쿰, 민화 같은 서민 문화가 꽃피운 것도 정조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했습니다. 비록 그의 정치 개혁은 좌절되었지만 문화와 경제 분야에서의 변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조는 또한 효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 사도세자를 그리워했습니다. 매년 수원 현륜권을 찾아가 아버지 묘소에 참배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추존하고 묘호를 높였습니다. 비록 생전에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지만 죽은 후라도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런 정조의 효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조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진정한 의미의 성군이었습니다. 뛰어난 학식, 강력한 리더십, 개혁 의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두 갖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가장 비극적인 왕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평생 동안의 암살 위협, 개혁에 대한 끊임없는 반발, 그리고 미완으로 끝난 꿈까지
정조는 자신의 일기인 일등록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는 평생 아버지의 아들임을 부정당했지만 결코 스스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자신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정조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만약 정조가 더 오래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정조는 죽기 직전까지도 개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실현하지 못한 계획들이 많았습니다.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려 했고 서얼과 노비의 신분 제도를 완화하려 했습니다. 상업을 더욱 발전시켜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려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정조가 20년만 더 살았다면 조선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분제가 무너지고 상업이 발달하고 실학이 더욱 융성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조선은 자력으로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가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조가 보여준 가능성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정조 이후 조선은 급속히 쇠퇴했습니다.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고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경계하던 일들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만약 정조가 살아있었다면, 그가 만든 시스템이 유지되었다면 19세기 조선의 모습은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조의 정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키운 학자들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연구를 계속했고 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책들은 후대 개혁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정조시대의 싹튼 실학 정신은 19세기 후반 개화 사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조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는 단순히 영리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효성을 평생 잊지 않은 효자였습니다.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한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였습니다. 수원 화성에 가면 정조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는 멀리 북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양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잠든 현륜권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의 표정은 결연해 보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는 듯, 멈출 수 없다는 듯 말입니다. 정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탕평이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탕평이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탕평이다. 그에게 정치는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조가 추구한 정치의 본질이었습니다. 49년의 짧은 생애, 24년의 재위기간, 그 시간 동안 정조는 불꽃처럼 살았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단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 늦은 밤까지 책을 읽고 정사를 돌보고 신하들과 토론했습니다. 왜 그토록 서두른 것일까요? 어쩌면 자신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예감했는지도 모릅니다. 정조의 무덤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걸릉입니다. 그는 죽어서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가 잠든 융릉 근처에 자신의 무덤을 만들게 했습니다. 아바마마, 이제 아들이 곁에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마침내 재회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역경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정조는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둘째, 원칙과 소신입니다. 정조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주변의 반대와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백성을 향한 마음입니다. 정조의 모든 정책은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인은 생각하건대 백성이 곧 하늘이다. 백성이 하늘이라는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화성을 건설할 때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한 것,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정책을 편 것, 억울한 백성의 상소를 직접 읽고 해결해 준 것, 이 모든 것이 그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조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옳은 일을 향한 소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 이것들이 바로 정조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정조는 비록 꿈을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꿈꾼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신분과 당파를 넘어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백성이 주인인 나라, 문화와 학문이 꽃피는 세상. 이것은 200년 전 정조의 꿈이었지만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화성을 거닐다 보면 정조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팔달문을 지나고 화성행궁을 걸으며 성곽 위에 서서 수원 시내를 바라보면 정조가 꿈꾸었던 세상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 꿈은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 정신만큼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역사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